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11년 전에 북한을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북한 이제 탈북자이고 부모님들 고향은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아빠 엄마의 고향은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아빠 엄마가 이제 일본에서 그때 60년도에 그 조청년이라고 있었어요. 일본에 지금도 있지만 그 조청년 그 집단이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현 정권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가면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하고 무료로 집을 준다, 직장도 무료다 하다 보니까 그때의 20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북한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살은 거죠. 아빠 엄마가. 그럼 우리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11년 전에 이제 탈북을 해온 거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고난행군 때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제 모든 체제가 무너졌었어요. 모든 체제가. 심지어 이제 주민들 동량을 원래 북한이 주민들 이렇게 그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매사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30세대, 보통 이제 30세대에 한 인민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 체제를 만들었었는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아사, 타사, 동사 시기가 오면서 그 체계가 완전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밑바닥부터 올라가면서 다 무너졌었어요. 맨 위에 조선노동당이라는 그 중앙위원회라는 그 기본 중앙 지점만 이제 체계가 살아있고, 거의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보셔도 될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정치부터 경제가 부서지고 이제 경제가 부서지다 보니까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배고프고 얼어 죽고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자들의 말이 먹히지를 않았었어요. 당장 죽게 됐는데, 내 아이가 굶어져 가는데, 나라에서 강연회를 오라. 어느 작업에 동원을 시킨다. 못 나간다, 굶어서. 죽어간다. 실제 가보면 그냥 땅바닥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주민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까지 같이 나가더라고요. 공산당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이제 권력을 이어받고 그러면서 아마 국제적인 그런 환경도 이제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많은 유엔국들과 손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북한에 도움을 많이 줬던, 그때 당시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이 같이 제재를 다 했을 때예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큰 도움을 못 줬고, 중국이 그때에 이미 정치는 사회주의 정치, 공산주의 정치로 갔지만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로 갔잖아요. 중국이. 그러면서 개인 사업가들이 북한의 개인들하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식량도 좀 넘어오고, 대신에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갔죠. 개인들 손을 걸쳐가지고. 국가에서도 그 장사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때 어려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가 한마디로는 다 말씀을 아시다시피 드리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인 그 정세 자체도 그때는 북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조인이 이빠이 들어올 때고, 거기에 이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았지만 자기 아버지 밑을 따르던 사람들과 김정일이를 따르는 세력은 그때 당시는 이제 아예 정비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도 이제 자기의 그 정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는 측근이지만 자기한테는 공감을 안 가는 사람들을 숙청을 해야 되는 작업을 했고, 중국과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무능한, 그러니까 이제 공산체제의 경제 방식은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주변에 그 도움까지도 안 됐고, 이러저러한 요소가 많이 작용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가 돈을 퍼주기 시작을 할 때 북한은 정말 그 팔딱팔딱 뛸 때겠죠.
다 죽어가다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굶어서 시체로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김대중이와 이제 이희호라는 그 두 명이 북한에 왔을 때, 그때는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입니다. 마치 김정일이가 정치를 잘하고 김정일이의 뭐 탁월한 그런 영도력으로 마치 남조선의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머리를 숙이러 온 것처럼 우리는 홍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거의 죽을 때 다 숨이 다 하는 자를 이제 김대중이가 수혈을 해준 거죠. 무엇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김정일이의 정치적인 생명을 일단 부활을 지켜준 거고, 그것이 부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그걸로 이제 자기의 집안을 말하자면 아버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한테는 충실했지만 자기한테는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을 했고, 힘이 났기 때문에 숙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의 농업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간이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그 서간이의 13촌까지 쓸어버려요. 예, 서간이라는 사람의 그 가계도에서 13촌까지 쓸어버립니다. 아예. 저는 그 13촌이 정말 쓰러져 나갈 때 그 열차를 호송하는 거를 제 눈으로 저는 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피 터지는 그런 정치적인 숙청이 감행이 됐겠냐 이거를 아실 테고, 서간이라는 농업상 하나를 죽이는 거를 놓고 13촌을 쓸었어요. 족보에서 13촌을. 우리는 13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기는 13촌이 누군지를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5촌, 6촌까지는 알아도. 그 정도로 이제 김정일이가 힘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돈 한 푼 안 풀었어요. 식량 하나를 안 풀었어요. 그 돈으로 김정일이가 살 수 있는 것은 무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핵을 그러니까 핵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와 노무현의 자금이 북한 주민들한테 도와준 것이 아니고 김정일의 핵 완성을 이루는 데에 보탬이 됐던 거죠. 그게 농업상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인데서 여기로 말하면 그 국가의 농업을 총 책임진 수장이에요. 서간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농업상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북한 공산국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이 몰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밑에서 이제 농업에 대한 부분은 농업상이 밑에 또 일꾼들하고 해가지고 그게 최종 보고는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사인을 받아야만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그 정책이 잘못됐다. 잘못되면 김정일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꼭 공산국가는 김정일이는 잘못한 게 없고 그 밑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다가. 그리고 이제 그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김정일이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시범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또 우리 장군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런 놈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런 놈들은 죽여야 돼, 꼭 지금의 적폐 숙청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나는 너무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13촌까지 이제 총을 쏴서 죽인 게 아니고 서간이의 가족은 아예 죽여버리고 그 밑에 13촌까지는 여러분들이 장진호 전투라는 걸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문재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게 일사 후퇴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흥남에서 배가 뜨거든요. 미군 그 군용 배가. 그 흥남 철수를 도와준 게 장진호 전투예요. 미군이 장진호에 들어가서 중국군의 이제 남하를 막았던 거죠. 그거를 미군이 이제 4만인가 5만이 죽어요. 장진호 4천인가 5천이 죽어요. 죽으면서 그 사람들이 막아주면서 흥남에서 그 일사 후퇴 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사람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진호라는데 이제 아마 네이버나 어디 찾아보시면 6개월이 눈이 쌓이는 데입니다. 6개월은 겨울이에요. 거기는 6개월은 이제 겨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은 계속 있어요.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이 못 살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쪽에 가도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더 떨어진 데로
13촌까지 그냥 짐승들도 살기 힘든 동네에다가 수림 속에다 사람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니들이 알아서 눈을 헤집고 나무를 꺾어다가 집을 짓든가 니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자면 씨앗도 없고, 그잖아요. 그 눈만 쌓여있는 동네에 가서 엄청 높은 데예요. 거기에 가서 씨앗도 없고, 애기들 같은 거는 어쩝니까? 얼어 죽고. 그렇게 13촌을 그렇게 쓸었죠. 13촌을 쓰는 일은 자주는 있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뭐 4촌까지 많이 쓸었죠. 4촌까지 많이 쓰고, 그 자기 가족은 그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4촌까지 쓸어요. 그냥 딴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다가 뭐 고난의 행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뭐 꼭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막 경찰들하고도 막 할머니들이 멱살을 쥐고 싸우는 막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정치권이 주민들을 단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6촌, 7촌을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건들질 못했죠. 4촌까지는 보통 다 쓸었었어요. 대략 한 280만 되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제 한 300만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한 280만 정도가 됩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 뭐 한 10%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800만이라고 계산했을 때 지금 2,500만이라고 하지만 쉽게 그냥 2,800만이라고 계산했을 때 280만이면 이제 한 10% 정도가 죽은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권력자들은 안 죽죠. 자기들은 배가 더 불어나죠. 나라가 이제 경제가 이것들이 이제 작살나는 이유가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추가로 시간을 주면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민국도 똑같을 거예요. 국민들이 죽겠다 할 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배가 더 불어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무소불위의 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일반 백성이 비리를 저지른다 했을 때는 자기 공장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오는 게 비리예요. 그러나 정치권은 물건을 훔치지를 않아요. 공장을 하나를 훔쳐가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중국하고 몰래 강을 넘어서 보따리를 메고 쌀을 한 배낭을 바꿔오잖아요. 그게 비리예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아이들은 열차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와요. 그 배는 엄청나게 불어나죠. 외국에다가 자기네 비자금을 다 깔죠. 일반 권력을 가진 자들도. 대한민국이 지금 꼭 같을 겁니다, 아마.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일반인들이 굶어 죽겠다 하잖아요. 이때는 지금 권력을 가진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권력가들은 그 재산이 더 상승을 해요.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은 일반 주민들을 그만큼 더 그 고된 노예로 만드는 데 씌워진 거지, 결국은.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대단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내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띄운 적도 없고, 노무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뭐 개인적으로 사기를 마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김정은 정권이 하루라도 몰락하는 데에 힘을 써야지. 김정일이,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이를 살려줬다는 것 자체는 북한 주민들을 더 오랜 기간, 장기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햇볕 정책은 김정일이한테 햇볕이지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냥 고역이죠, 고역. 주민들은 이득 본 게 없죠. 김대중 정부가 던져준 돈을 가지고. 북한의 군부에 모든 것이 투자가 됐으니까. 군부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들여오고 하는데 그 비용들이 나갔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남조선에서 들어온 돈이다 해서 뭐 신발장 하나 차려진 게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무현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깽판 쳐도 좋다. 북한에 가는 일 하나만 잘해라. 그러면 된다. 이거 노무현이 했던 말이에요. 이건 미친 소리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정신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이거 저는 충분하게 그 판단이 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잘해야지. 대한민국에 관한 일은 모든 걸 깽판 쳐도 되고 북한을 위한 일만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세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그 북한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에 받은 그 자금과 많은 물자 지원을 가지고 만세를 불렀겠지, 그냥. 배부른데 또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주민들은 꼭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착취자가 있고 착취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해방이 되자면 이 착취자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딱 생기거든요. 반비례란 말이에요. 이놈이 죽어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 2,500만을 지금 죽이고 있는 이 김정일이라는 자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착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그냥 죽지를 않아요. 가혹하게 죽어요. 그때 당시 경제는 뭐 그냥 개떡 같은 경제죠. 왜냐하면 그 돈이 경제에 씌어야 경제가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 돈이 군부에 들어가 핵을 만들고 ICBM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이런 데만 사용이 됐는데 경제가 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어떤 경제만 돌아가냐, 국방에 관한 경제만 돌아갑니다. 국방에 관한 일을 하는 그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의 그 국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요 정도는 알 거예요. 자주포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개발을 한 자주포가 있어요. 포신이 엄청나게 긴 거.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한경남도에 있어요. 그런 공장들은 불가동을 하죠. 근데 그 공장에서 불가동한 물건들은 주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군부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생산품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없죠. 더 죽겠죠. 그 쉽게 말하면 그냥 김정일이만 이제 그 어깨에다가 힘을 줄 수 있게 더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독재자로 군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돈이죠. 그 햇볕 정책은. 그 노무현도 마찬가지야. 노무현의 그 정책이라는 게 김대중이가 했던 북한을 도와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잘못됐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컷 탈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노무현이가 했던 말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북한을 위한 일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깽판 쳐도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북한을 위한 일을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대신에 북한의 주민 2,500만 원 죽여야 된다. 이 말하고 딱 비례하는 말이에요.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 주민들은 고난행군 당시니까 그때도 많이 죽고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한 3만 한 2, 3천 명이 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8, 90%가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대한민국에서 돈을 퍼주고 지원을 해준다 할 때 굶어 죽어서 넘어온 분들이에요. 김정일 시대에 다. 그 많은 돈들이 그 사람들한테 갔으면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밥을 한 끼 먹겠다고 중국에 몸을 팔러가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대중 노무현 지금의 문재인까지는 이제 따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보시는 게 딱 좋아요. 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김대중 때가 달랐고 노무현 정부 때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다른 게 없었으니까. 북한 정부에 일단은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북한 정부에 달러라는 것을 지급을 했어요. 개성공단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컷시킨 개성공단, 지금 문재인이가 또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개성공단이, 그 개성공단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노동자 한 명한테 그 한 달 월급을 대한민국 돈으로 뭐 50만 원을 준다, 뭐 30만 원을 300달러를 준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그 300달러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은 북한 정권에 들어가요.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 그 돈이 다시 내려와요. 다 떼고 뭐 정말 쥐꼬리만한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 정부를 도와준 게 참 여러 가지로 도와줬지. 여러 가지로 뭐 식량부터 뭐 자금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민간교류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이 또 북한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갔고, 이번에 미국 대사를 칼질했던 놈 아시죠? 그 개자식도 김대중 정부인가 이제 제가 그거를 깜빡했는데 김대중인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8번 갔던 놈이에요.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 그 리포트 대사인가요? 미국 대사 칼질했던 놈 있잖아요. 그 개자식이 북한에 8번을 갔다 온 놈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산 놈이에요. 이런 그 밑바닥까지 내막을 잘 아셔야 얼마나 이들의 추악한 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웃으면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한호를 하는 일부 국민들이 많은데 그 뒷면 그 속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은 지원을 받던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다가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당연하게 북한은 이명박이를 비판하고 자기네는 또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북한 정부에는 치명타였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던 한 가지가 아니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이 또 한국으로부터 받던 지원이 잘리니까 북한 주민들을 짜내겠죠.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 착취가 심해지기 시작을 하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이명박 정부의 당선이 김정일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안 주니까 그 빈틈은 북한 주민들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보셔야죠. 저는 뭐 지금도 북한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북한의 형제들, 부모 이렇게 두고 온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다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또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죽겠다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지. 자기네 말대로, 이 대한민국이 싫다는 놈들이 말대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저희가 배워왔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수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그 부모, 형제, 자식들이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로 도망쳐간 탈북자들한테 천마디에 돈 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가 없을 때거든, 북한에. 없을 때니까 이제 제가 뭐 북한에서 전화를 할 때 이제 듣고 뭐 이런 소리밖에는 몰라요. 이제 어떤 연평, 천안함 이런 사건이 터질 때에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남조선 침략자들이 도발을 했다고 하지. 절대로 자기네가 도발을 했단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군의 비상 그런 체제, 또 주민들한테도 비상 체제, 방공호. 그래서 주민들이 집집마다 방공호를 다 만들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북한 주민들도 죽겠다고 하죠. 북한 주민들은 그래요. 야, 이거 죽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죽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뭔 뜻이냐면 북한 정권이 죽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지들끼리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빨리 전쟁이라도 콱 일어나라. 우리 엄마는 늘 그랬었어요. 콱 빨리 전쟁이 일어나. 콱. 그냥 전쟁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죠. 지금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더 형편없이 힘들었겠죠. 당연하게 이명박이 때보다 또 박근혜 정부가 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조선중앙 자기네 중앙위원회의 성명서도 많이 냈을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안 주니까. 자기들한테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자기들한테 안 주고 자기들을 조지려고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북한 놈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놈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놈들한테는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 정권한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 정권이 매우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차원에서만 북한의 지원을 끄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탈북자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라,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로서는 엄청나게 미국과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대북 제재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김정일, 김정은으로서는
그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 정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는 아마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부하통이 터져서 죽은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그 아킬레스건이 됐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간에는 늘 그러죠. 간에는 김대중이가 일본으로 도망쳤을 때부터 북한이 김대중한테다 2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보내주잖아요. 조국 통일, 평화통일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김대중이가 일본에 도망쳐 다니고 할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정치자금으로 이제 20만 달러를 보내줍니다. 그 옛날 돈으로. 그러면 김대중이는 당연하게 당선돼서 북한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김대중이한테. 그러면 나중에는 투자라는 걸 왜 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거보다 몇십 배의 몇십 배의 이윤을 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몇십 배의 이윤을 뺐죠. 20만 달러를 주고, 2조 6천억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의 북한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당연하게 자기네와 코드가 맞는, 또 자기네한테 알아서 잘 기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대한민국의 정권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북한 아이들이 힘을 많이 쓰죠.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우리 몇 사람 나가서 이제 프랭카드를 그때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촛불 집회한다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화문 사거리에 돌아가면서 국가가 대통령을 못 지키면 국민이 지킨다는 문구를 이제 피켓 현수막을 다 돌아가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딱 그 한쪽에서 거는데 이제 어떤 그 일본인이 3명이 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일본인이냐? 일본인이래요. 이 옷 안에 노란 리본을 달고 카메라에도 이제 노란 리본을 달고 그래서 조청년이냐 하니까 이제 조청년이래요. 저는 조청년이라는 말을 하면 이제 눈에서 불이 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조청년 놈들한테 이제 속아서 북에 가서 정말 55세 나이에 밥도 한 끼 변변히 못 먹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청년은 내 눈앞에 보이면 씹어먹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빼고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조청년 아이들이 대거 투입을 했어요. 박근혜 탄핵에. 아마 언론에서도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조청년이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오래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청년은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일본의 산하 조직이에요. 북한의 산하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조청년의 상전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조청년 아이들을 이제 북한 놈들은 직접 못 오겠으니까 조청년 놈들을 이제 들여보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좌익들이 조청년 아이들이 대거 투입하는 거에 문을 또 공항에서 열어줍니다. 그거는 조청년이 수백 명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쥐들이 왜 와요? 아니 쥐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쥐들이 왜 와요 여기를?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단계가 왔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북한의 조직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잡는 데 옵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 북한의 조직들이 와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촛불을 들러오죠? 이거는 북한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북한이 개입을 했고 이 대한민국에도 좌익들 중에도 여러 가지의 그 계파가 있듯이 좌익이지만 북한의 그 지령에만 움직이는 좌익들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 조청년 아이들, 영화 배우를 한다는 그 인간들도 이제 조청년에 들락날락하는 그 문화예술인들 중에도 그런 배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우들이 엄청 잘 나갑니다. 그거는 다 잘 아실 테니까 저는 북한이 개입을 해도 아주 깊숙이 많이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주권연대 같은 그런 단체들이 그거는 이제 북한의 지령에만 움직이는 단체라고 보고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황선희의 남편 같은 인물들, 그런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다 한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보고를 드리는 거죠. 장군님, 우리가 박근혜를 치우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히 주무십시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나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단체는 많죠. 이번에 메가더 장군동창에 불을 지른 무리들, 그리고 6.15 공동성명 뭐 남측본부 이런 단체들, 저는 그런 단체들은 북한을 위한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조청년이 아마 대한민국에 수백 명이 무리져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마 만천하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그거 북한이 보낸 거 맞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가 이명박 시절에는 아마 한 2천억 정도는, 2,800억 정도는 북으로 나간 걸로 알아요. 정부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민간 그런 지원 차원으로. 그거는 이제 또 국제기구에서도 또 이제 분담금이 아마 떨어진 돈들이 아마 2,800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600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영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국제기구에서 또 나가야 되는 분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대중 때에 2조 6천억이 나가고, 이제 노무현 때에 이제 한 6조 원 되는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600억이라는 것은 그거는 원래 돈이 아니에요. 6조에 비하면. 1%예요. 1%. 노무현 정부가 연 돈의 1%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가는데,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주는 건 아니다. 그건 국제기구에서 나가야 될 돈들이 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갔던 분담금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에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대중 정부에는 이제 2조 6천억이 나가잖아요. 2조 6천억.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800억이 나가요. 그러면 10분의 1이죠. 자, 노무현 정부에서 6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600억이 나가요. 이거는 1%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2조 6천억, 노무현 정부의 한 6조 원 되는 돈, 이게 이명박 때 2,800억, 뭐 박근혜 정부 때 690억 정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황소한테 붙은 파리 한 마리만큼이 나간 거예요. 그냥 좌파 정부는 북한의 정치, 말하자면 북한의 정치라고 논했을 때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이한테 충실한 자들의 모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치에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을 통틀어서 좌익의 무리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북한의 그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정말 살아났고, 대신에 북한 주민들은 죽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북한의 대북 정책이 미친 영향은 북한의 권력자들이 죽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더 착취를 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들을 원래 안 좋아하지만, 그 홍준표라는 지난 그 대선 후보 했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잘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거는 정치적인 탄핵이지 사법적인 탄핵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법적으로 탄핵감이 되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판결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정치 권력자들의 선동과 이제 또 언론, 뭐 이런 시민사회단체, 그 대한민국의 그 좌익의 그 단체들, 이들의 이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소문으로 결국은 이제 많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마치 박근혜 정부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도 이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거는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적인 탄핵이 사법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헌법 전문을 뒤져봐도. 이제 저는 그 탄핵은 아주 기획이 되었고, 또 잘 짜여진 그 음모, 또 거기에 뭣도 모르고 또 세뇌를 당한 무지한 사람들의 종합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 대한민국의 선동의 능한 좌익들과 또 얼마나 생각이 없이 사는 국민들도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보여준 어떤 집합체라고 봐요, 저는. 그 탄핵 사유를 제가 탄핵을 쭉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요. 우선 그 판은 정치인들이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짠 판을 국민들한테 이제 그 세뇌를 시키는 일을 이제 언론이 한 거잖아요. 언론의 글과 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거짓을 세월호부터 가짜 세월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딸 정유라까지 언론이 난도질을 하는데 이제 앞장에 선 거죠.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둘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 또 밝혀지고 저들이 좋아하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는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 네,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그때 가서 니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꼭 책임론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얼마큼 사회를 얼마나 혼동시키고 파괴를 했냐. 그러면 그 책임을 니들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니들은 목을 내놓을 자신이 있냐. 그 책임을 꼭 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촛불 세력의 대통령 탄핵, 제가 봤을 때는 매국노들의 행위라고 보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옳은 혁명이라고 보겠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어떤 이념적인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저 사람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좌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을 또 보면 우선 젊은 많은 대학생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오니까 북에다가 돈도 보내야 되고 엄마도 탈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전문대학교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그 대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왜 부모들의 그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대학교를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를 부모들이 돈을 주면서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가지기를 바라서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다닌다는 친구들이 전혀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죽하면 언론이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다수가 대학생이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대학생들한테 미처 많은 어떤 다가가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자주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것은 꼭 누군가가 알려줘서야만이 아니라 성인이 됐으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냥.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당연하게 광우병 그 사기를 쳤던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당연하게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좌익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본 오너는 누구겠냐? 오너는 여러 명이겠죠? 문재인이는 드러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또 문재인이를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만 문재인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마 99가지가 될 거예요. 문재인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데에 동참을 했던 자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맞지만 그것을 기획한 자들은 아마 그 기획도 아마 북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가담을 했을 거예요. 네. 문구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 촛불을 들었던 아이들 중에 이석기가 양심수라고 쳐나오고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피켓을 보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무리들은 순수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꼭 설명을 안 해도 그거는 정말 초등생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에 관련된 놈들도 이제 당연하게 저는 그 문구를 보면 되게 북한에서 쓰는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려잡아라든가 민족의 반역자라든가,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 김어준이라는 무슨 뭐 방송인인가 뭔가가 한다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만들고 다녔는데요. 피가 떨어지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김어준이 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김어준이 머리에서 저런 그림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김어준이는 그러면 따로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모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이 싫어도 노무현의 머리를 따고 김대중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피가 떨어지는 모형을 만들어서 죽창에 꽂고 한민족의, 대한민국 국민의 반역자 이런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거는 북한에서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피켓 하나, 문구 하나 나오고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구다. 우리가 북한에서 수십 년을, 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북한에서 너무나도 매일과 같이 듣던 문구다. 그러면 김어준이 뒤에는 누가 있지? 예를 들면 이런 의문점들이, 물음표가 이제 수십 개가 달려붙는 거죠. 그러나 김어준이나 문재인은 드러난 인물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좌익의 원로로 지금 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이 됐을 때 김일성의 회고록에 있어요. 나중에 김일성이가 그 회고록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웁니다. 지금의 김일성의 완성된 회고록에는 그 문구가 빠져요. 처음에 모르고 이제 출판된 회고록이 있어요. 그 회고록에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1945년 8월 15일 나라는, 조국은 해방이 됐지만 나의 동지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남으로 파견됐다. 이 문구가 딱 나옵니다. 대한민국으로 1945년 벌써 8월 15일부터 어마어마한 김일성의 동료들이 대한민국으로 파견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저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보수와 또 좌파를 만들어낸 무리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김일성의 조직원들이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원로가 됐을 거예요. 원로가 돼서 죽은 놈도 있고 산 놈도 있겠죠. 그 놈이 죽었으면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이고, 김일성이 회고록에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아마 다시 그 문구를 없애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수도업시켜가지고 김일성의 회고록인 것을 다시 수도업시켜서 그 문구를 빼고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회고록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 내용까지 나오고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나머지 구피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회고록을 마무리를 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쓴 게 그 회고록에 출판된 게 그 내용이에요. 그 책은 뭐 북한에서 밀수로 어떻게 구하자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럼 북한에 있을 때 본 거니까 제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죽었으니까 저희가 그 회고록 공부를 해라고 해가지고요. 그 회고록 공부를 또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정말 머리가 빠가지게 했어요. 이름이 나오면 그 회고록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넘어갔을 때 자기네 회고록 때문에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간첩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안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감히 지금 전 세계에 김정은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가 없고 싱가포르에 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슬로건을 겁니다. 대북 그 정치에 대한 슬로건을, 통일은 대박이다. 당연하죠. 통일은 대박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통일과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통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통일은 김정은이와 같은 독재자가 쓰러지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원했던 것이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통일은
김정은의 정권을 살려주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야, 너네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반대해? 이렇게 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바보 같은 게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진영에 의한 통일도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국가에 의한 통일이 되면 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되면 북한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안 됐으면 아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좀 더 깔끔히 마무리를 하고 김정은이가 좀 더 숨이 막힐 그런 정책을 많이 또 진행을 하셨겠죠. 네, 그냥 단편적으로 노무현 때 서해상에 기순을 하려고 했던 북한 어부들이 20명이 노무현 정부가 북송을 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에서 탈북을 하다가 17명이 잡힌 거를 박근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들여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박근혜 정부의 통일과 노무현의 뒤를 잇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이 어떻겠냐, 비교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권이 문재인 체제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북한이 얻은 것은 너무나도 많겠죠. 우선 첫째,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이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건 이미 공개한 적도 없고, 김정일이가 어릴 때부터의 그 시절을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으면 김정일이가 수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세뇌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김정일이한테 김정은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그런 교육은 전혀 돼 있질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도 떳떳지 못하니까. 네 번째 첩의 아들이니까. 그런 김정은이가 갑자기 김일성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의아해 한다고요. 김정은이는 김정일의 이미지가 아닌 김일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때에는 이제 배급이라도 줬으니까 김정일이 때는 그냥 굶어 죽었다는 이미지가 남고, 김일성이 때는 배급이라도 줬다는 이미지가 남기 때문에 김일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정은이를.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김정은이가 얻은 것은 너무나도 많겠죠. 감히 꿈도 못 꿨던 자기가 자기 주도의 통일을 꿈을 꿀 수 있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김정은이의 손에 의한 통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꿈을 김정은이가 꾸게꿈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고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에요. 체제가 바뀐 것으로서. 그 안에 뭐 자그마한 것도 많겠죠? 뭐 경협을 통해 가지고 도로가 이제 다시 잡히고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면 자기는 또 북한 주민들한테 선동할 수 있는 선도거리가 생겨요. 봐라, 김정은 장군님의 이런 탁월한 영도술로 인해 가지고 남조선 그 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도로도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또 이런 경제협력도 또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하겠다고 한다. 우리 김정은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식으로 또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그 일거삼득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됐겠죠. 저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냥 북한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만 남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를 살려주고 우리 북한 주민들은 더 노예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세금을 잔뜩 만들어내다가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는 독재 체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이제 상납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놈의 평화쇼를 국민들이 하루속히 눈을 뜨셔가지고 국민들이 손으로 부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말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면 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김대중 노무현 때의 햇볕 정책이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그때 알았고, 노무현 탄핵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게 입증이 됐어요. 마지막에 노무현 지지율도 5%대로 떨어졌고, 국회에서도 탄핵 사추안이 통과가 됐고, 그 정책을 문재인이가 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이가 또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거기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 보면
눈에 그 뭐 어떤 막이 씌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놈의 평화쇼는 말 그대로 쇼예요. 그래서 그 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1년 2년 안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들이 말을 빌려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쇼는 쇼로 끝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봐요. 저런 쇼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좋겠죠. 안 되죠.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거 뭐 맛도 못 보죠.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은태가 우리가 해마다 귤을 보냈는데, 예전에 귤을 보냈는데 우리 귤 먹어봤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기는커녕 들어도 못 봤다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귤은 넘어가면 조선노동당에서 자기네 조선노동당에 충실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한 박스씩 배급이 되지, 북한 주민들한테는 절대로 한 알도 안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보면요, 가소롭습니다. 이제는 제발 저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아요. 보내는 놈들도 알아요. 또 저들이 주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자기 측군들한테 줘서 그 측군들이 김정은이를 더 잘 받들라고 저거를 주는 것이지, 귤 2톤이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 안 간다는 걸 저들도 압니다. 예, 200톤이. 막 썩게 되면,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냉동 창고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썩으면 그 주민들한테 주겠죠. 썩기 전에는 절대로 안 줘요.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또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방법론, 이 방법론을 좀 몰라서 많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이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나 이제 아주 현명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또 리더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지금 아주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우선 나라를 사랑한다고 길거리에 나오시는,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단 감성을 접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예, 이제는 감성을 좀 깔아앉히시고 이성을 찾아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토론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대체로 그래요. 문재인을 탄핵시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면 다 끝난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엄청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거는 답이에요.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건 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사유가 아닌데 탄핵이 됐기 때문에 빨리 무죄 석방을 시켜야 된다.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얻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냐?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맞대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성이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감성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풀이 방법을 제시를 하면 아예 묵사발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하면 투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몇 년 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구호를 외쳤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런 투쟁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또 이 투쟁에는 길거리에 뭐 몇천 명이 나오고 몇만 명이 나왔다.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세 발의 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눈에 1만이 나왔다, 대단히 나왔어요. 그게 대한민국 인구의 전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안주를 해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자, 공감을 합니다. 자, 일반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자, 양대 진영과 중간에 여기도 끼우고 싶지 않고 저기도 끼우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국민들도 분명히 있어요. 누가 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들이 이들이 공감하는 모양의 집회를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는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선거를 해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아시다시피 표를 더 많이 가지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선거에서 집니다. 자, 이게 감성이 자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정부의 저 손에서 구하려면 우리 진영이 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전략을 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하고 또 이제 SNS나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글로 홍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조직적인 라인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길거리에 나가지만 그 길거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짜여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공감하는 그 집회 장소로 그냥 나갈 뿐입니다. 분명히 조직이 완성되어 있는 적들과 싸우자면 우리도 조직이 완성이 돼야 돼요. 저쪽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리가 끝난 그 집단이고, 우리는 아예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문재인이 같은 이제 암적인 존재를 빨리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제대로 된 조직 체제를 갖춰야 된다. 거기에 감성을 넣지 마시라. 내 감정이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도 저 집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같다면 정말 쌍수를 들어서 동참을 하든가, 아니면 환영을 해주든가, 또 우리 작당들 팀이라든지 또 정은재 감독님이라든지 우리 김규민 감독님이라든지, 제가 부역자나 또 이 말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좀 편집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이름 들어간 분들, 아스팔트에 나가시는 전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역자들을 찍고 또 성주 붉은 달이라는 것을 정말 목숨 내대고 열악한 환경에서 찍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지금 문화예술계 최전방에서 싸우는 투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왜? 이런 분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 원로라고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30, 50, 60 때에 권력을 가졌던 국회 부의장을 했다든가, 삼성 3스타 했다든가, 폴스타 했다든가, 이런 장군의 원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는 매 진영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곳곳에. 문화예술계에도 우리의 전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 눈에는 별로 그게 보이지가 않고, 자기들 마음을 그 순간이나마 해소를 안 시켜준다. 이런 감성적인 거를 제발 접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 많은 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좀 감성보다도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문화예술계에도 문성군이와 같은 이런 무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내대고 싸울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큰 좀 힘이 서로가 돼주고, 또 아스팔트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체계적인 조직들이 각 그 사회의 그 요소마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의 투쟁 방법이라든지 모습이 저는 360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을 탄핵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을 시키려면 이제처럼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데에 우리 탈북민들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정말 목숨을 내대고 여기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탈북민들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아픔이 또 있냐, 북한의 부모, 형제,
또 자식들 다 이렇게 또 그 이별이 생이별을 당한 아픔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잘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첫째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주변에 정말 북한의 참혹성을 알리는 일이 저는 또 시급하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못된 현실에 항거하는 자리에도 또 동참을 해주시는 게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에 보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